행복을 여는 놀이치료 여행, 아동의 문제 유형별 치료 기법 및 학부모 상담, 4차 시,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 학습하기 전 오늘의 이야기를 들여다볼까요? 다음의 상황에서 정신분석학적 치료사는 어떠한 언어적 반응을 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집중해서 밀면서 놀이하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때 치료사는 주의 진술로 어떠한 언어적 반응을 해야 할까요? 다음은 블록을 쌓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때 치료사는 환원적 진술로 어떠한 언어적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블록을 쌓고 있는 아이에게 치료사가 이제 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이가 치료사를 보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 치료사는 상황적 진술로 어떻게 언어적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놀이치료실에서 치료사가 종료 시간을 알려주었는데도 치료사를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서 있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때의 치료사는 전이 해석으로 어떠한 언어적 반응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치료실에서 종료 시간을 알려주었는데도 치료사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울며 소리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때의 치료사는 아이에게 원인적 진술로 어떠한 언어적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각 상황에서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자는 어떠한 언어적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의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를 할 때 놀이치료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적 상담 기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분석적 놀이치료,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정신분석학 놀이치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또 정신분석적으로 놀이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동에 대한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정신분석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 뭐가 있어요? 자, 초자, 이드 그런 단어가 생각나시겠죠? 그것처럼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아동을 볼 때는 자와 초자와 이드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동기는 자아와 초자의 이런 정신구조가 좀 미성숙하다, 성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아이들 순수하다라는 게 뭡니까?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순수하다고 하죠. 순진하고 순수한 아이들은 바로 이들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는 아이들이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아동의 관점을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하면 아동들은 슈퍼에고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아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또 자아중심적으로 성격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때 자아의 발달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이 또 아동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아의 기능을 잘 할 수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잘 기능하고 적응하는 성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아는 이런 여러 가지 발달을 미숙하다고 봤기 때문에 특히 프로이드는 어떻게 봤나요? 인간의 심리를 성적 발달을 근거해서 봤죠. 성적인 특성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또 규정짓기도 했죠. 그래서 성적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잘 아실 거고 한두 번 들어보셨을 텐데 0에서 1세의 아이들은 구강기다, 그 다음은 학문기다
이렇게 용어들을 붙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아의 성적 기관에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2차 사고 과정이 비교적 취약하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혹은 즉각적인 것은 되지만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다양한 발달 단계에서 관찰되는 미숙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아와 초자아의 정신 구조가 미성숙함을 알고 여기에 근거해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지를 계획하는 것, 이것이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자들, 정신분석 학자들이 아동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정신분석학 심리적 그런 이론들을 접목시키면 정신분석 놀이치료, 또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하겠지만 인지 이론을 갖다가 접목시키면 인지행동 치료, 인지 놀이치료, 이런 식으로 앞에 붙게 됩니다. 이 정신분석학 놀이치료의 대가들이라고 되어 있는 쭉 역사를 한번 본다고 하면 프로이드,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드, 한스의 케이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말공포증을 느끼는 한스라는 아이인데 얘가 왜 말공포증을 느꼈냐면 1909년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사회상이 어땠냐면 유럽에서 우리가 석탄을 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석탄을 나르는 걸 누가 했냐면 마차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차 누가 끄나요? 말이죠. 그러니까 한슨의 집에 석탄을 실은 마차가 들어올 때 말이 끌고 들어오는데 하고 또 길에도 그 마차가 다니는 거를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말이 굉장히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공포증, 그래서 아동의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의 시초인 그 한스라는 아이는 말공포증을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헬무스라든가 멜라니 클라인이라든가 안나 프로이드라든가 위니컷,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학자들은 다 대가 중에 대가들이죠. 헬무스는 바로 이런 이론들이 그 놀이치료 과정을 어떻게 몇 단계로 나누느냐 하는 것들을 또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후에 놀이치료 과정 소개할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석학자이면서 두 사람이 아주 많이 다른데요. 멜라니 클라인하고 안나 프로이드는 놀이치료를 할 때 그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석의 기능을 아주 굉장히 달랐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은 아이들을 어린아이한테도 막 굉장히 깊이 분석을 하고 안나 프로이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왜냐하면 그 초자아가 어디까지 발달되어 있나를 근거로 해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는 초자아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발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한테 성적인 이야기라든가 그런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멜라니 클라인은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놀이치료 과정 소개할 때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니컷은 아주 따뜻한 그런 치료사인데요. 스키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잠깐! 정신분석학적 치료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런 분들의 그 치료 목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강화해서 본능의 요구대로, 이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도록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치료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고요. 이때 치료자들은 언어가 아닌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언어화해 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정신분석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억압되었던 무의식적인 갈등과 불안을 아동이 놀이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놀이를 통해서 의식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의식화하게 하는데 아이가 놀이를 활용하면 치료자가 개입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아동이 적응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기능을 하고 적절한 발달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관찰되는 아동의 행동의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치료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아동 상담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고 언제 끝나나요? 하는데 우리가 길에 가끔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내려있는 차들을 볼 수 있죠. 좀 밀어야지 내 차가 나간다거나 그럴 때 한번 밀면 첫 바퀴 한 번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한 바퀴만 구르면 그 다음엔 잘 구르는 걸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이 첫 바퀴 한 바퀴를 구르게 도와주는 것까지가 전문가가 할 영역이고 그 다음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 행동 변화를 지속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치료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놀이의 의미들은 이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놀이 속에서 자기의 무의식적 삶에 대한 기쁨, 갈등 이런 것들을 다 간접적으로 그 표현하고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세계, 월드라고 하는데 아동이 자기 내면의 세계에 대한 창조자가 되는 거라고 봤습니다. 아동은 성장하고 싶은 소망을 놀이 속에서 표현하고 주변 성인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방하고 하면서 놀이를 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놀이는 발달 단계의 특별한 과업에 몰입하고 숙달하도록 촉진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인생 주기를 통해서 갈등, 발달적 욕구, 발탁되는 거, 또 상실되는 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놀이 속에다가 풀어내고 있다. 즉 다양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놀이 정의해 볼까요? 소망과 환상의 표현, 또 충족하고 싶은 소망의 실현, 소망의 비현실성에 대한 자각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신분석 놀이치료자들의 역할은 함께 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적 관찰자예요. 아이들이 같이 놀이를 파트너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놀이를 같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찰을 하기 위해서 참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스만이라는 미국 학자가 정의한 것이고요. 아동에게 해석을 제공하고 아동이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면 행동이 변화된다 하는 그 오코너의 정의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의 생각이나 감정 혹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의식되지 않는 의미 혹은 이유를 치료자가 설명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다 치료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료자가 언어적으로 개입을 많이 하면 아동이 인식이 치료자가 한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이 그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놀이에서 이제 막 정교하게 드러내고 촉진하기 시작하는 자기 상태에 대해서 치료자가 이걸 알 수 있도록 아동의 자각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할 때만 우리가 언어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치료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아동 분석가들은 아동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혹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함으로 인해서 아동의 환상에 따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봐야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분석가들이 아동의 판타지 세계에 따라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들여다보고 상상하고 하면서 변화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의 상상들이 극화가 되고 잘놀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즐거운 작업들이죠. 이런 즐거운 작업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자들입니다. 아동 분석가들이 아동과 함께 그 안에서 만나서 놀이를 할 때 놀이치료자가 하는 놀이이죠. 엄마가 놀아주는 거하고는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정신분석 학자들이 놀이치료에서 사용하는 좀 구조화된 기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론과 설명할 때 위니컷 얘기했죠? 바로 그 위니컷이라는 학자가 만든 게임이 스퀴글 게임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옆에 종이 있으면 하나 꺼내보세요. A4 용지 같은 종이에다가 선 하나 그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 그을 수도 있고 뭐 동그라미를 그릴 수도 있고 세모, 네모, 뭐 출렁이는 물 모양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을 생각 없이 그리신 거죠. 그러면 다음 사람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는데 그 다음 사람은 그걸 그 동그라미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우산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고받는 함께 그리는 게임이 스퀴글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직선 하나 주었는데 누구는 A라는 그림을 그리고 누구는 B라는 그림을 그리고 누구는 C라는 그림을 왜 그릴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끌어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자들이 스퀴글 게임을 아이들에게 많이 활용하고요. 이 게임을 방법은 정신분석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치료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선을 하나 그어줬는데 어떤 아이는 그걸 연결해서 돛담배를 그리기도 하고요. 또 출렁이는 물을 연상하면서 A라는 사람은 그려서 치료자가 아동에게 줬더니 아동은 뭘 그렸어요? 그걸 연결해서 뱀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뱀을 그렸다는 아이하고 돛담배를 그리는 아이는 벌써 정서적인 심리 상태가 굉장히 다르다고 여러분들 느껴지시겠죠? 이 뱀을 가지고 아이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스퀴글 게임은 그림만 그리는 것까지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적합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그림으로 무의식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좀 더 발전된 언어를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하면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림을 골라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냥 꾸며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상호 이야기 꾸미기 기법이 바로 그런 기법들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아이인데요. 이야기를 하나 꾸며보자 라고 했더니 아이가 산속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 아빠, 엄마, 나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죽였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시다. 실제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만드는 아이도 있고요. 아이가 또 어떤 아이들은 가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췄다. 그런데 깜깜해져서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울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장면들을 꾸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현재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을 무의식을 그야말로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아, 그랬구나 라고 듣고 그래, 나는 네가 만든 이야기를 좀 더 다르게 만들어 볼게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럴 때 우리는 소풍을 가기로 했어.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나랑 차를 타고 갔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검색을 했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유소가 어딘지. 우리는 차 문을 잠그고 안에 있었고 아빠 혼자 가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가솔린이겠죠? 이걸 넣었어. 그래서 주유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목적지까지 조금 늦었지만 잘 갈 수 있었어.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어떻게 하나 하는 것들이 바로 자아의 기능을 더 첨가하는 그런 이야기 꾸미기 기법들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 호랑이가 와서 우리 가족들을 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제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래서 아빠는 차에 우리가 오픈카로 문을 열었던 것을 다 닫았어. 그리고 어디에 전화를 했더니 와서 호랑이를 이렇게 해주었어. 이렇게 뒤에 끝부분을 바꾸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호 이야기 꾸미기의 대표적인 기법들입니다. 창조적인 인물 꾸미기 기법도 유사한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 과정들은 초기에 면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발달이, 자아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무의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가지고 치료적 동맹을 맺어가고 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다 보면 그 내담자가 부정적인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치료자가 해석해주고 또 다른 아까 제가 게임에서 이야기했듯이 대안을 알려주고 그래 가면서 아동이 갖고 있는 그 증상은 약화되고 완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아동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없애준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발달이 어느 순간에 멈춰 있다면 더 발달하게 해주고 퇴행에서 고착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다시 가서 다시 2단계까지 동행해 오는 것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훈습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긴 시기예요. 그래서 치료적으로 중기에 해당되는 긴 시기인데요. 워킹스루라고 하죠. 이것이 머릿속으로는 안다고 실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워킹스루, 훈습되는 과정이 거쳐서 이제 체화되는데 바로 이때 사용하는 기법이 해석이라는 기법이 됩니다. 해석을 가장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신분석 놀이치료의 기법이 되겠죠. 그런 이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훈습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종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놀이치료는 좀 고려할 상황이 있는데요. 아동의 연령을 좀 고민해 봐야 되고요. 자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정신분열적인 색채가 클 때는 사용하면 적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적으로 해석을 할 때 언제 해석을 해줘야 되나 초기부터는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해줘야 되는 시기와 장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해줘야 됩니다. 이 시기에 해석을 했을 때 치료적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안해서 이제 놀이를 중단하거나 그냥 퇴보해버릴 거나 또 안 온다고 하거나 그럴까봐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단계로 해석을 들어가면 이건 섣부른 해석입니다. 자기가 내놓고 다룰 수 있는 것만큼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학습은 어떠셨나요? 학습을 마무리 지으며 놀이치료 기본 기술을 활용할 때 생기는 궁금증을 모아서 그 해결법을 알려드립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면 해결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는 아동의 놀이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나요?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놀이치료를 보는 관점, 그 속에서도 놀이를 보는 관점은 놀이 자체가 기쁨을 주고 또 이 놀이를 함으로써 내적인 억압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분석 입장에서 놀이를 중요한 도구로 본 거죠. 아동들은 성장하고 싶은 소망을 놀이 속에서 표현하고요. 또 주변 그 성인들이 삶에 대해서 아이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방할 수 있는 놀이가 치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에서 아동의 놀이를 해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에서의 그 해석의 의미는 놀이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아이의 내적 상태를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이끌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 놀이만을
가치를 두고 봤다고 하면 놀이는 언어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해석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놀이치료 이론적 접근 및 과정 중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놀이치료 이론적 접근 및 과정 중 아동 중심